2005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주간회의에서 사건 브리핑을 받자마자 형사님이 김포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김포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다만 시신이 발견된 곳이 김포였기 때문에 김포경찰서에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3년이 지나버린 사건이었거든요. 시신은 언제 누가 발견한 겁니까? 시신이 발견된 건 2002년 4월 30일이었고요. 오후 4시 무렵 조업을 하던 어부들이 물에 둥둥 떠있는 시신을 보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어부들이. 물에 떠 있는 시신이다 보니 김포에서 발생한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디서 떠내려온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요. 그러면 당시에 그 시신의 상태는 좀 어땠나요? 시신을 물속에서 끌어올려 보니 살점이 거의 없는 백골의 시신이었습니다. 이야, 백골? 분석 의뢰 공조 협조를 받았었던 사건인데 그 방금 정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건 초반에는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이후에 다시 수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초반에는 이라고 단서를 붙이시는 거 보니까 뭔가 또 다른 내막이 있나 보네요. 네. 이 시신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범인을 체포한 이후에 그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근데 백골이면 육안으로는 남녀 구분이 잘 되지 않지 않나요? 아닙니다. 키가 약 150에서 159cm 정도 아주 작은 체구 여성으로 목이 긴 폴라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속옷이 여성용이었던 겁니다. 손목에 여성용 작은 손목시계가 걸려있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한눈에 봐도 단순 변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창은 없었는데 시신의 양 발목이 비닐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백골 상태라 정확하진 않았지만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보였고요. 야, 그럼 타살이네. 그렇지. 보통 결박이라고 하면 손이 결박이 되어야만 제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왜 발만 묶었는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아, 그러네. 일단 발만 결박된 것도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게다가 시신이 발견됐던 그 위치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김포에 그런 곳이 있나요? 김포가 김포 한강 라인의 최북단 군사보호구역이었습니다. 철창 있는. 진짜 아무나 못 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가? 시신을 발견한 그 어부도 조업 허가를 받은 분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그 지역에 입출항 허가를 받은 분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3년 만에 신원이 밝혀진 거죠? 2004년경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신용불상 변사자들의 DNA를 채취해가지고 가출 신고를 한 가족들하고 대조를 해서 빨리 확인을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밝혀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2004년에 시스템이 생겼군요. 아니 근데 이게 이 백골 시신에서도 DNA가 나올까 싶은데 결국에는 찾게 되는데요. 2004년 7월의 일이었고요. 김포 한강에서 발견된 이 피해자의 경우 숱한 시도 끝에 고관절에서 DNA가 추출됩니다. 야, 백골에서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DNA가 참. 근데 2004년 7월이면 형사님이 사건 받은 건 2005년 1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경찰청 미아찾기센터 소속의 당시 막내였던 한 여성 경찰이 타살의 정황이 너무나 확실했던 게 마음에 걸려 장장 6개월을 혼자 매달렸습니다.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되기 3개월 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실종신고 한 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키가 155cm 정도에 체격이 굉장히 왜소한 20대 여성이었던 겁니다.
키가 발견된 백골 시신도 150c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20살이면 너무 애때고 너무 어린 친구인데 참. 근데 마포에 신고가 들어간 거면 마포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포 그것도 최북단 군사보호지역에서 그게 어떻게 발견된 거죠? 어쩌다가. 그러니까요. 거리가 또 꽤 있는데. 그러면 비슷한 키랑 체구 이렇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가족들의 DNA를 확인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변사자 기록에 놀라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의 시신에 가족들만이 알 수 있을 만한 신체 특징이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일부 남아있던 살점에 5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가족을 확인할 단서가 됐던 거고요. 약간 또 이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상상이 안 되지만 늘 이 피해자가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그래, 뭔가 있어. 이 영혼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징표 같은 거 있어. 있지 않을까. 있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뭔가. 결국은 이 사망한 피해자의 자매들을 찾게 되는데요. 차라리 가족들을 버리고 어디에서 살림이라도 차려서 잘 살고 있기만을 기도했다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는 차마 전하지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어쩌다 사라진 거죠? 이 동생이 집을 나간 건요, 실종 신고를 하기 이틀 전인 2002년 1월 16일이었다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로 언니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서 조카를 돌보면서 일자리를 찾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이 동생이 괜찮은 회사를 찾은 것 같다면서 아침부터 한껏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 대신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상황이었나 보네. 아 근데 그러면 기쁜 일이잖아요. 일단 기쁜 상황인데. 근데 왜 갑자기 사라졌냐고. 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뭔가 안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날 오전에 동생이 집에서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를 보면서 면접 볼 회사를 찾았다며 기뻐하는 걸 보고 언니는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후 3시쯤 전화가 걸려와서는 동생이 방금 면접을 보고 왔다고 하더랍니다. 그날 바로 면접을 받나 보네. 구인 급하게 사람을 또 구해야 되는 입장이었나 보네요. 회사는 어떤 회사였나요? 동생이 면접을 보고 온 곳은 마포구 상수동이었고요. 본사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건축 인허가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사무 보조 자리였는데 월급 100만 원에 식비도 20만 원을 별도로 준다고 해서 그날 저녁 6시쯤 인수인계를 받으러 사무실로 다시 가기로 약속까지 하고 왔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조건이 마음에 쏙 들었나 본데요. 그쵸. 일단은 본사도 강남에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일사천리로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죠. 당일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바로 또 인수인계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게 끔찍한데. 예. 그렇죠. 좀 이상하죠. 동생의 얘기를 듣던 언니도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가정집처럼 보이는 데다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 없이 사장 혼자서 면접을 봤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에 혼자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집에 없더랍니다. 아, 동생이 없었다. 설마 그럼 그리고 나서부터 동생이랑 연락이 끊긴 건가요? 아닙니다.
그날 밤 10시경 경기도 지역의 일반 전화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아까 사무실이 상송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밤 10시에 경기도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 그 수학이 넘어 동생의 목소리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연예인이 하는 라이브 카페인 것 같거든? 사장이 여직원을 만나러 가자고 차에 타라고 했는데 여기로 데리고 왔어. 근데 사장이 수상해. 언니 나 어떡하지? 야, 이게 뭐야? 사장이라는 사람이 뭔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럴 수 있는 것 있겠다.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 않고서야 면접 첫날 무슨 라이브 카페를 왜 데리고 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어떻게 됐던 거죠? 그 당시 동생에겐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진정하고 사장한테 가서 전화기를 빌려 다시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데요. 그게 동생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었다고요? 근데 왜 이틀 후에 신고를 한 거죠? 언니도 동생에게 연락이 오지 않자 애타게 동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보던 생활 정보지를 펼쳐봤더니 빨갛게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있었는데 주소나 이런 것들이 동생이 면접을 봤던 그 사무실 같더랍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 구인란에 올라와 있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계속 걸었다는데요. 받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생과 연락이 끊긴 지 4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 드디어 전화를 받습니다. 어떤 남성이 말이죠. 언니도 순간 사장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은 어디에 있냐 바꿔달라고 했다는데요. 그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더랍니다. 뭐야? 전혀 잘 모르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전화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제 동생이 거기서 면접을 봤다고 하던데 혹시 아는 게 없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자신은 사장이 아니고 만약 사무실에서 면접이 있었다면 다른 직원이 봤을 거라고 했다는 거죠. 혹시 모르니 아침에 출근을 하면 동생 이력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전화 받은 남자가 전혀 모르는 눈치였나 본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분명 그 전화를 받은 남자가 출근했을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언니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아침 10시경 다시 한번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아직 출근을 안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오후까지 기다리다가 전화를 다시 하자 이번에는 사무실의 직원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니 아주 묘한 말을 꺼냅니다. 동생이 착해요? 동생이 착하냐고? 그래서 언니가 거기가 건축 인허가 사무실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본사도 압구정에 있지 않다고 했고요. 동생의 이력서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죠. 뭐야, 그럼 면접 본 사무실이 아니라는 건가? 근데 기분이 나쁜 게 동생을 찾는 언니한테 동생이 착해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니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의 전화로 여러 차례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자신에겐 제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언니는 다음 날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 전화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 남자가 건축인 허가 사무실이고 여직원을 뽑는 중이라고 했답니다. 어? 뭐야? 그럼 거짓말한 거네, 그 언니한테 지금.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동생을 라이브 카페에 데리고 간 사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언니분이 어떻게든 동생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더라고요. 그 친구를 통해 다음날 면접까지 잡아놓고 구인 문의를 했던 통화 내역을 모두 녹취해 놓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쯤 언니가 다시 그 남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 사무실은 그럼 뭐 하는 곳이냐 물어보니 전화 서비스 일을 한다는 말까지 다 녹음을 합니다. 전화 서비스 일이요? 아니, 같은 번호에 같은 남자가 받았는데. 다음날 면접 장소에 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가려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놈이 눈치를 챘는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사무실 전화와 휴대전화까지 모두 해지시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고요. 완전 눈치채가 많네. 근데 그때는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무실 계약도 사무실 일반 전화와 남성이 쓰던 휴대전화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야, 이 뭐야? 그럼 완전 유령회사 같은 거 같은. 그러네, 진실된 게 하나도 없네, 지금. 그러면 쫓을 방법이 없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실종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수사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실종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한계였었죠. 네. 그랬을 것 같아.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 사장을 어떻게 잡아? 그리고 이미 지금 3년이나 그렇죠. 지났잖아요. 3년이나 지났는데. 이 유령 회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이미 3년이 지나서 어쩌면은 증거가 모두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를 그 시점까지 범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꼬리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유령 회사의 사장을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꼬리를 잘라내고 있었다. 그 말인즉슨 뭔가의 실마리를 찾아내신 모양이네요. 네, 3년 전 최 씨가 쓰던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확인해 봤더니 30대 초반의 여성인 겁니다. 근데 그 여성이 저희가 수사를 시작하기 바로 전해인 2004년 9월에 인천경찰서에서 사기로 수사를 받았던 기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니, 뭔 일을 부서지러 다닌 거야? 근데 최 씨의 꼬리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수사 기록에 그 여성의 애인이 최 씨 의성을 가진 남성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최 씨가 회사 사장일 거라고 의심만 했던 상황인데요. 그 회사 실체를 확인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때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광고비를 입금한 사람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근데 그게 최 씨였던 겁니다. 이 최 씨는요, 특수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살았던 전과 오범이었습니다. 전과자야. 3년 전에 피해자가 실종된 그 시기에 이미 사기 등 총 5건의 범죄로 지명수배 중이었기도 했고요. 야, 전과가 뭐 수두하니 뭐. 야, 지명수배라고 하니까 이해가 된 게 그럼 자기 명의로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상황인 거네요. 없지. 그 뭔가가 잡히니까 계속 자른 거였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잡히긴 잡혔나 보네요. 네, 저희가 생활정보지에 최 씨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을 모두 받아봤는데 2004년 7월에도 구인 광고를 한 번 더 내긴 했더라고요. 회사 실체는 역시나 찾기 어려웠고요.
저희가 애인 집에서 잠복을 해보고 이삿짐 센터 500여 곳을 일일이 탐문하다가 최 씨 전처 명의로 월세를 얻어 살았던 곳도 찾았는데 최 씨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도 없었고요. 이삿짐 센터 500여 곳을 부인 광고를 냈다는 건 뭔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반추가 되거든. 또 뭔가 계속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내년에 전처 도움까지 받아서 도주 중이라니. 잡힐 듯 안 잡히네, 계속. 정말 아찔했던 건 최 씨 애인의 명의로 돼 있던 차가 피해자가 실종된 후 누군가의 명의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 사창가 포주로 의심되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 씨의 아버지가 과거에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던 기록까지 있었고요. 이게 내연녀라는 사람이랑 같이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저희도 그때 최 씨가 어쩌면 내연녀와 짜고 피해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 업주에게 넘기려고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었고요. 추가 범행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잠시도 수사 속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떻게 최 씨를 찾아내신 거예요? 최 씨가 전처랑 내연녀의 돈만 받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기 형의 이름으로 서울 시내 렌터카 업체를 돌아다니며 10번이나 차를 렌트한 게 나왔는데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들 중에 딱 2개가 걸렸습니다. 야, 형 이름으로. 그러면은 형이 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막 들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렇게 빌리고 뭐 하고 하려면. 그래서 전화번호는 누구 거였는데요? 내연 거였습니다.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를 봤더니 수원에서 전화를 걸었던 게 나와서 기지국 반경으로 저희 팀원들이 모두 찢어져 최 씨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들고 다니며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지 일일이 찾아다녔죠. 그랬더니 인근 복권 가게랑 피자 가게, 세탁소에도 최 씨를 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원에 숨어 있었네. 야, 이번엔 또 매형이네요, 또. 네. 바로 검거하셨죠? 네, 거주지를 파악해서 집 주변에 잠복을 섰는데 최 씨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 채웠습니다. 야, 사람을 죽여놓고 3년을 도망다니고. 야, 그런 놈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할 건 다 하고 다녔다. 아주 씨. 최 씨가 인정을 하던가요? 네, 잡히자마자 모두 시인했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3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다며 아이고. 이제 차라리 편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니네 다 똑같니? 어쩌면 이렇게 똑같니? 매뉴얼이 있나?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고통을 받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긴 싫었다고 합니다. 살인범이 살해를 결심한 그 순간 이제 갓 20살이 되었던 피해 여성은 아마 그 무엇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이씨. 왜 그런 거야? 서류 같은 게 있고 그랬으니까 눈치는 채겠죠. 기지정지 되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그 조바심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서류 같은 뭔 소리야? 서류 뭐야? 뭘 눈치챘다는 거야? 애초에 구인 광고를 냈던 건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의 이력서에 적힌 개인정보로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에서 불법 대출도 알선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피해 여성이 면접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가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것 같더랍니다.
해입을 위해 대출 서류가 있었는데 그걸 피해 여성이 봤다고 의심을 한 거죠. 혹시나 불법 대출로 신고를 당해 경찰에 잡힐까 봐 인수인계를 핑계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들였던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면접을 보러 갔는데 혼자 있으면 당연히 나 같아도 이상.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 카드깡? 야, 불법 대출까지 계약했다? 범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라이브 카페가 미사리였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 여성이 아무래도 사장이 이상해 보여서 그랬는지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하자 최종적으로 살인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참. 다른 회사 간다고 살인한다고. 참.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저게 살인의 동기가 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바심이 그런 것 같다. 이런 거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야, 참. 바로 살인까지 간 건가요? 네, 차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로 목을 조여 살해하고 비닐 테이프로 팔다리를 묶었다고 합니다. 자주 가던 행주산성 쪽에 유기했다고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건 얘기할 때는 다리만 결박돼 다리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릴 때 피해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구형 칼로 손목을 걷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었네. 진짜 그냥 살해를 하려고 그렇지. 살아있으니까. 그러다가 손목에 있는 세포가 끊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법정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만취 상태에서 저희한테 자백을 강요당했다. 사기랑 살인이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듣고 인정한 거다. 사기를 살인이라고 잘못 들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기, 살인을? 말이 안 되지. 본인이 한 게 살인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기 짓이지. 야, 이러면 살인까지 부인한 거 아니야? 아, 설마 이건. 부인합니다. 자기가 유기 장소로 자백한 곳은 그냥 자주 간 곳일 뿐 거긴 물이 거의 없는 곳이다. 죽일 이유도 없었다면서요. 야, 죽일 이유가 없다니. 참.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이게 범행 동기가 본인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설마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데, 이게. 시신을 유기한 지점과 발견된 지점이 직선 거리로 거의 8km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상청에 확인합니다. 강수량이 많았던 날짜와 순문을 개방한 것까지 모두 확인했는데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순문을 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신의 상태와 상당히 부합하는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물이 거의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백골화가 거기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또 옷도 유실되지 않았던 것도 그런 거죠. 바로 전날 비 때문에 수로가 열리면서 백골화된 시신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설마 이게 받아들여졌다면 뚜껑 열 뻔했네, 진짜. 재판 결과는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당연하지. 이 범죄자들이 진짜 교묘하게 간절하고 완전 그 궁지에 몰린 사람들만 타켓으로 맞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난 그게 너무 인간 같지도 않고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내고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바뀌어져야죠. 그리고 바뀔 희망을 갖고 있죠. 희망을 예. 가져야 되겠죠. 그래도 형사님들이 있으니까. 즐겨봐 이 채널.